나는 올해로 102살을 넘겼습니다. 젊은 시절 전쟁의 포연을 보았고 중년에는 외환 위기의 칼바람 속에서 제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으며 노년에는 병원 대기실에서 자신의 통장 잔고를 계산하며 한숨 쉬는 사람들을 숱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드리는 말은 책에서 배운 교훈이 아니라 뼛속까지 시린 현실에서 건져 올린 결론입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다. 가난해도 마음만 부자면 된다.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젊음이 아직 체력을 담보로 미래를 저당 잡을 수 있을 때에나 가능한 낭만입니다. 나이 쉰 예순이 넘어서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나는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노후는 생각보다 가혹할 수 있습니다. 늙어서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병원비를 계산하며 치료 시기를 미루는 일이고 다 큰 자식에게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 몇 번이나 망설이는 일이며 평생 무심히 지나쳤던 사람 앞에서 고개를 낮추는 일입니다. 인간의 자존심은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 그렇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돈은 쾌락의 입장권이 아니라 굴욕을 막는 방패다. 젊은이들은 돈을 이야기하면 을에 이렇게 답합니다. 좋은 차를 사고 싶다. 여행을 가고 싶다.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고 싶다. 물론 이해합니다. 나 역시 젊을 때는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돈의 진짜 역할은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막는 데 있습니다. 나는 한때 가까운 동료가 은퇴 직전 무리한 투자로 전 재산을 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학문적으로 존경받던 사람이었지만 노년에 들어 매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가 가장 괴로워했던 것은 가난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이에 누구에게 손을 벌려야 하나라는 그 한마디에 나는 인간의 존엄이 얼마나 돈과 밀접하게 얽혀 있는지 절감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의 60세 이상 인구 중 상당수가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합니다. 기대 수명은 길어졌지만 준비된 자산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지만 준비 없이 오래 사는 것은 형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모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에 매달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은 사치품을 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파도에서 나를 지켜줄 방파제여야 합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병, 믿었던 사람의 배신, 자식의 사고, 억울한 법적 분쟁, 이런 순간에 돈이 없다면 우리는 선택권을 잃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일터로 나가야 하고 억울해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침묵해야 합니다. 선택권을 잃는다는 것은 곧 자유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노년의 자유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것이 자유입니다. 젊은 날에 나는 명예와 성취를 줘봤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돌아보니 가장 값진 것은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돈은 그 시간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울타리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통장잔고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그것이 여러분의 존엄을 지켜줄 만큼 단단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돈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돈을 숭배할 필요는 없지만 돈을 경시하는 것은 더 큰 오만입니다. 나는 100년을 살며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다는 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위험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방파제는 얼마나 높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방파제를 쌓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방파제를 세우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실 파도의 성질을 아는 일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평안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교수로서 자리를 얻고 책이 팔리고 이름이 알려지면 마음이 고요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하나를 잃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가지면 셋을 탐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 학생들에게 칠판에 이렇게 적어주곤 했습니다. 행복 가진 것, 조이 원하는 것. 젊은 학생들은 웃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많이 가지면 되잖아요.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자를 아무리 키워도 분모가 더 빨리 커지면 값은 결코 커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100년을 살며 체득한 인간 심리의 본질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이 분모를 키우는데 능숙합니다. 아파트 평수, 자동차 브랜드, 자녀의 직장, 승진 속도, 동창회 한 번 다녀오면 멀쩡하던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나는 제자 한 명을 떠올립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이 되었고 강남에 집을 샀으며 누구나 부러워할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술자리에서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늘 뒤처지는 기분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더 큰 집, 더 높은 자리, 더 뛰어난 자녀와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제자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교사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큰 돈을 벌지 못했지만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욕망을 정해진 범위 안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삶만 원합니다. 그 얼굴에는 묘한 평온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자유를 보았습니다. 욕망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집니다. 중년 이후에도 욕망을 줄이지 못하면 노년은 끝없는 갈증 속에서 허덕이게 됩니다. 나이 들어 돈을 더 버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체력은 줄고 기회는 제한됩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줄이는 일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년 이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체면인가? 비교 우위인가? 아니면 조용한 저녁의 사색인가? 100년을 돌아보니 대부분의 욕망은 타인의 시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되면 삶의 만족도는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대개 비교에서 오는 불안이 욕망을 부풀립니다. 결국 우리는 남의 기준으로 분모를 키우며 스스로의 행복을 깎아 먹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중년 이후의 진짜 능력은 더 버는 능력이 아니라 덜 원하는 능력입니다.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큰 방파제를 세워도 파도는 그 위를 넘습니다. 반대로 원하는 것을 줄이면 작은 방파제도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한때 나는 더 큰 명성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칠순을 넘기며 깨달았습니다. 명성은 잠깐의 환호일 뿐 밤의 고독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과한 욕망은 내면을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조용히 책을 읽고 산책하며 내 생각을 정리할 시간뿐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소비, 지금의 비교, 지금의 불안이 정말로 여러분의 생존에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체면을 지키기 위한 과시입니까? 욕망을 줄이는 순간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여도 마음의 잔고는 늘어납니다. 나는 100년을 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줄일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된다. 돈을 늘리는 일은 세상의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을 줄이는 일은 오롯이 나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야말로 노년을 안전하게 만드는 두 번째 방파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방파제가 충분히 세워지고 욕망이 다스려졌다 하더라도 남는 시간이 우리를 삼켜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은 가난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분 3. 나는 여든을 넘기면서 비로소 한 가지 두려움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끝없이 늘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알람 없이 일어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고 낮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1년, 2년을 지나면 묘한 공허가 찾아옵니다. 나는 그 공허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 제자는 50대 후반에 퇴직금을 넉넉히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골프장과 술자리를 전전했고 집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심심해서 미치겠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면이 비어 있어서 괴로웠습니다. 나는 그때 깊이 생각했습니다. 돈은 방파제이지만 방파제 안이 텅 비어 있다면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잠식당합니다.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또 다른 문제와 마주합니다. 바로 권태입니다. 젊을 때는 생존이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고 자리를 지켜야 하고 경쟁에서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그 전쟁이 끝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싸울 대상이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하루를 채울 것인가? 나는 젊은 시절 연구실에 혼자 남아 밤을 새우는 시간을 사랑했습니다. 책 한 권을 붙들고 몇 시간이고 씨름하며 한 문장을 이해하는 기쁨에 전율했습니다. 그 시간이 나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100세가 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침마다 신문을 읽고 오래된 고전을 펼치고
창밖 나무의 그림자를 관찰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단조로운 일상이지만 내게는 우주만큼 넓은 세계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노년을 견디지 못한다. 지적인 자에게 고독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면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고독은 감옥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돈으로 자극을 삽니다. 더 비싼 여행, 더 화려한 소비, 더 강한 쾌락. 그러나 육체적 자극은 금세 무뎌집니다. 어제의 설렘은 오늘의 지루함이 됩니다. 결국 더 큰 자극을 찾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관계를 망치고 심지어 자신을 파괴합니다. 나는 졸부의 말년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한때는 화려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사람들의 전화를 기다리며 외로움에 시달리는 모습. 돈으로 시간을 죽이려다 보니 돈도 시간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반면 내면을 채운 사람은 다릅니다. 큰 돈이 없어도 그는 하루를 스스로 조직합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산을 걷고 악기를 배우고 봉사를 합니다. 그는 돈으로 시간을 죽이지 않습니다. 돈으로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를 삽니다. 이것이 내가 정의하는 진짜 사치입니다. 나는 요즘 중년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은퇴 후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대부분은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합니다. 돈을 얼마나 모을지 계산하면서도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삶은 통장 잔고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머릿속 잔고, 즉 사유와 취향, 관심과 배움의 깊이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강, 자산, 그리고 내면,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노년은 품격을 가집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돈이 있어도 괴롭고 돈이 없으면 건강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갖추어져도 내면이 비어 있으면 삶은 공허합니다. 나는 100년을 살며 이런 문장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시간이 많아지는 일이 아니라 본질만 남는 일이다. 겉으로 치장한 직함, 직위, 명함은 모두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나라는 사람의 알맹이 뿐입니다. 그 알맹이가 빈약하면 아무리 큰 방파제도 우리를 구해주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방파제를 세우고 욕망을 줄이고 내면을 채웠다 하더라도 노년에는 여전히 냉혹한 선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금을 지킬 것인가, 관계를 지킬 것인가, 어디까지 베풀고 어디서 멈출 것인가, 그 냉정한 이야기로 다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00년을 살며 내가 배운 가장 냉혹한 진실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따뜻해야 하지만 돈 문제에서는 오히려 더 냉정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순을 넘기면 시간은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때 잃은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남은 삶의 안전망을 함께 앗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한 가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원금은 미래의 존엄이다. 투자 수익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노후의 핵심 자산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철칙입니다. 나는 외환위기 당시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린 동료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식 사업에 보증을 섰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을 팔고 노년에 다시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노동이 아니라 자식 앞에서조차 당당하지 못해진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거액의 유산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 결혼식, 사업자금, 집 마련, 물론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나 또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금전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노후 자금을 무너뜨리는 순간 부모는 후원자가 아니라 잠재적 부담이 됩니다. 존경은 독립에서 나오지 희생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관계에 돈을 얹지 말라. 많은 이들이 거절하지 못해 돈을 빌려줍니다. 친구라서 오래 알던 사이라서 미안해서. 그러나 돈이 개입되는 순간 관계는 변질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구도가 형성되는 순간 평등은 사라집니다. 나는 수십 년간 수많은 인간관계를 지켜보았습니다. 돈 때문에 끊어진 인연은 시간이 흘러도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어느 제자는 나에게 울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친구도 잃고 돈도 잃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처음에 미움을 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욕먹는 용기가 평생 후회하는 나약함보다 낫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넓히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줄이고 깊이를 더하는 일입니다. 피상적인 모임, 체면을 위한 지출,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방파제의 돌을 빼내는 행위와 같습니다. 태풍이 오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나는 점점 더 고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은 쓸쓸함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배신당하는 것보다, 빚지는 것보다, 스스로를 잃는 것보다 고독이 낫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렇게 중심을 지키고 나니 진짜 남을 사람들만 곁에 남았습니다. 노년의 생존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소박한 선택들의 연속입니다. 원금을 지키고 관계를 정리하고 필요 이상의 약속을 줄이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 이 모든 원칙은 결국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내일의 나를 팔아 오늘의 체면을 사지 말라.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렇게 방파제를 세우고 욕망을 줄이고 내면을 채우고 원칙을 지켰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단지 돈을 잘 지킨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돈 덕분에 자유로웠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그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이 긴 고백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이제 백두해를 넘어선 노인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이 덤으로 주어진 시간임을 압니다. 젊은 날 나는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달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할 것도 경쟁할 것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문제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교수님, 결국 부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답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 덕분에 비굴해지지 않는 사람이 부자다. 나는 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기 싫은 부탁을 거절할 수 있었고 부당한 제안을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유가 내게는 가장 큰 사치였습니다. 젊을 때는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늙어보니 돈으로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원치 않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 체면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이것이 내가 정의하는 노년의 귀족입니다. 나는 병원 대기실에서 두 종류의 노인을 봅니다. 한 분은 진료비를 계산하며 자식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입니다. 다른 한 분은 조용히 카드를 내밀고 진료가 끝난 뒤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두 사람의 통장 잔고 차이를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표정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한 사람은 위축되어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담담했습니다. 나는 그 담담함이 돈이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 거짓은 아니지만 돈만으로 완성되는 삶도 없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자유는 줄어듭니다. 내면이 비어 있으면 시간은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세 가지를 늘 함께 말합니다. 첫째, 건강을 지켜라. 몸은 모든 자유의 토대다. 둘째, 자산을 지켜라. 자산은 좋은 놈의 울타리다. 셋째, 내면을 채워라. 내면은 고독을 견디는 힘이다. 이 세 기둥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도구로 쓰는 사람이 됩니다. 돈을 숭배하지도 경시하지도 않고 제자리에 두는 사람. 나는 그런 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요란하지 않지만 누구보다 단단합니다. 나는 긴 세월 끝에 이런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노년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굴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의 노후가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다가 자신의 평안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으스대는 졸부가 아니라 돈 덕분에 자유로운 어른으로 늙어가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자산을 지키고 내면이 깊어지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100년을 산 노교수로서 내가 남길 수 있는 결론은 이것뿐입니다. 돈은 쾌락이 아니라 방파제입니다. 욕망을 줄이는 사람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됩니다. 내면을 채운 사람만이 고독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짜 부자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세월이 부디 단단하고 품이 있기를 바랍니다.